오늘도 텔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저번에 FOMC 회의가 있었을 때 연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좀 하락을 했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금융시장 전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저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죠. 고통이 수반될 거야. 인플레이션을 하락하기 위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어저께 하루 동안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가 딱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나스닥은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마 마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장세가 펼쳐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어떤 진짜 뭐 하반기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반짝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논거를 가지고 이번 영상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는 MBTI라는 거를 이걸 뭐 확신하거나 뭐 이거를 신뢰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각자 태어난 성향이 있고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ENTJA예요. 네, 전형적인.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다고 여기 뭐 통계자료에 여기 나왔네요. 근데 저는 계좌를 지금 제가 공개하기는 뭐한데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해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창피할 정도로 많이. 근데 가상자산 시장은 언제나 계속 사이클을 반복해 왔고 또 이러다가도 또 몇 배가 늘어나는 계좌가 몇 배가 늘어나는 그런 뭐 상황이 뭐 오니까 저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성격에 따라서 지금 뭐 자포자기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심을 잡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80%면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냥 긴 롱텀의 어떤 그런 걸 보고 이 시장에 머물러 있어서 2% 안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자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렇게 장세가 되게 안 좋을 때 자 미디어도 같이 도와주네요. 골드만삭스 CEO가 블록체인 낙관적이지만 암호화폐는 모르겠다. 중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중국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상자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NFT는 발행하겠다. NFT는 자산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골드만삭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응용 프로그램인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 구조로 인해 암호화폐로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특정 코인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전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간접투자 상품을 얼마 전에 만들어냈나요? 고객을 위해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네덜란드 정부도 마찬가지야. 네덜란드 규제기관은 암호화폐가 아직 지불 또는 투자 수단으로 적합하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네덜란드를 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과연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나. 과거 기사를 보면 실제로 유럽에서는 네덜란드하고 독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가상자산으로 페이먼트를 많이 해요. 그렇게 시스템이 이미 정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또 하필 또 이럴 때 나오고 자 테라 가지고 계신 분들 루나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테라 재단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또 있죠. 미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앵커라든가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서 불안하실 텐데 조기 여론조사에서 91%가 탄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서 권도영이 이거를 아마 밀어붙일 거고 여기 스냅샷 날짜가 있어요. 여기 제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루나 블록체인 그러니까 루나 클래식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곧 동떨어지게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스냅샷이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분배를 하겠죠. 새로운 코인은 아마 분배가 될 텐데 업비트나 제가 보니까 국내는 코빗은 아직까지 뭐 상장 폐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같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 해외 다른 거래소들 특히나 이제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예를 들어서 루나하고 엮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적극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20일 날 아마 거래 종료를 할 거예요. 거래 종료를 하는데 인출은 6월 중순까지 아마 하겠죠. 할 수 있게 냅두겠죠. 근데 중요한 건 스냅샷을 뭐 이거를 해준다는 그게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업비트에 그냥 두시면 이거를 스냅샷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다른 거래소들, 그러니까 공지가 추후에 나오긴 하겠지만 공지가 날짜가 가까워질 때까지 만약에 공지를 안 하면 바로 옮기셔야죠. 여기 두나 저기 두나 어차피. 근데 스냅샷은 어차피 찍어야죠. 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하반기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냐면, 자, 연준의 찰스 에반스라는 분이 있는데, 자, 중립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금리 이상 넘어가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언급한 게 뭐냐면,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중립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필요하지만 7월이나 9월에는 현재 0.5% 인상해서, 자, 지금 현재 0.5% 기조를 계속 하겠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죠. 향후에 두 번의 0.5%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근데 더 작은 4분의 1포인트, 그러니까 4분의 1포인트면 얼마일까요? 4분의 1포인트면 0.25%예요. 1%에서 4분의 1%면 그러면 0.25%를 7월이나 9월 달에 강행할 수 있다. 그러면 대충 여기 블랙록에서 언급한 거랑 여름 시즌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꼭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이런 견해가 나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견해를 핀다고 해서 이거를 뭐 보고 뭐 여름 상승장이 반드시 올 거야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TV를 보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TV 애널리스트한테 돈을 주시나요? 그건 아니죠. 제 채널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름 상승장이 와서 진짜 큰 돈을 벌었어. 그러면 저한테 기부해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부해 줄 사람은 욕을 하고 기부 안 하고 뭐 다른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참고만 언제까지나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도한 레버리지, 대출을 받아서 가상자산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상승할 때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자기 선택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뭐 돈을 많이 벌든 어차피 다 본인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지. 찰리 브라운한테 떨어지는 거 단돈 1원 하나 없어요. 그리고 예전서부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시청을 하면서 강력 홀딩 해가지고 이더에서 비트에서 아니면 나머지 특정 코인에서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좀 채널을 많이 봐주고 광고 시청도 해줘서 사실 채널 수익이 나는 거지, 그 외적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뭐 제가 거래소 레퍼럴이 있나요? 회원가입을 지금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건 여름 상승장이 온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저런 거 매크로적인 걸 보면서 저도 그냥 전망을 할 뿐이에요. 저도 어차피 현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그런 견해가 나왔었다는 거랑 찰스 에반스가 0.25% 금리가 7월이나 9월달 정도에 강행할 수 있겠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금융시장을 전망을 할 수 있고, 또한 중요한 게, 자, 여기 보세요. 11월 달에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죠.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 관계다. 경쟁 구도인데, 뭔가 지금 시장 경제를 뭐 인플레이션을 내리든 아니면 뭐 주식시장을 올리든 뭔가 특단의 조치가 11월에 가까울수록 뭔가 필요해.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돼. 현재 부정적인 지지율이 60%예요. 긍정적인 지지율이 40%예요. 그럼 당연히 중간선거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현지 대통령이 힘을 발휘해야죠. 힘을 써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든은. 그리고 또한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 시진핑 치적 선전 본격화, 시 주석 3년임 만들기. 자, 여기 나와 있죠. 2연임 끝났고 3연임 돼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말에서 11월이에요. 그러면 바이든 중간 선거와 겹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중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봉쇄령 6월 1일 날부터 해제한다라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려면 여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일자리로 다시 복귀를 하고 다시 그래서 공급망이 어느 정도 다시 오픈이 돼야 아마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들어갈 거고 이 사람들도 시진핑도 3년임을 할 거고 11월에 바이든 중간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전 세계 양대 국가죠. 지금 이권 체제니까 어차피 중국 시진핑과 바이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거대한 혼란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11월이 되면.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급등을 하면 익절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주장을 하는 바고 지금 현재 불안한 코인 시장 상황에서 딱 한 가지 지금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뭐 러시아 재무장관이 재무부에서 러시아가 크립토커런시로 페이 결제하는 거, 페이먼트 하는 거에 관해서 그거 한다, 승인한다, 합법화한다, 뭐 요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곧 하든지 아니면 훗날 하든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러시아 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됐죠. 그러면서 국제교역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예전에 깔았었죠.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혹여나 모른다는 거죠. 진짜 국제결제에서 자 러시아가 운영하는 SPFS에서 비트코인을 진짜 통용될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불장이 가까우면 그 얘기를 아마 미디어에서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비트코인은 그 리저브 커런시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기축통화 자리에 6대 기축통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그냥 이거는 사실 가상자산이랑 상관없는 건데 이게 좀 중요한 뉴스일 수도 있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작년 12월 23일 날 자, 여기 보면 그레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곡물. 그래서 세계 곡물의 절반을 중국이 지금 저장하고 있다,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지금 뭐 도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니케이 아시아에 이게 나왔었는데 바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전 세계 곡물 저장량의 69%를 중국이 지금 확보를 해놨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중국이 에너지랑 이 곡물을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이들이 왜 그럴까요?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스위프트 제재가 아마 강행해질 거예요. 대만과의 분쟁이 만약에 발발한다면 그 여파가 미치는 거는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보다 훨씬 더 큰 아마 시장에 압력을 가할 거예요. 엄청나게 부정적인 압력을. 지금은 상대도 안 되게. 자, 어쨌든 그런 혼란한 게 뭐 당장은 안 돌아오겠지만 어느 시점에 이제 뭐 상승장이 오고 나서 폭락을 만든다면 그거를 트리거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TC 퓨엘이 뭐 줄기차게 뭐 자기 주장을 피는데 여기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여기 보면 선형 차트를 여기 몇 개 선을 그려놓고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 하락이 멈추고 반드시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야. 자, 이게 이 시점이 6월달 중순 이후거든요. 그래서 FOMC 2회가 될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약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급등이 온다면 이더리움인데 급등이 온다면 급락도 반드시 와요.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급등이 오면 급락이 오기 때문에 급등이 왔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원금은 반드시 빼두셔야 된다는 거죠. 뭐 나머지는 익절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원금은 반드시 빼두시고 가상자산은 투자를 항상 진행을 해야 돼요. 막 올라갔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이래요. 나스닥이 뭐 거의 5% 가까이 4.68% 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주식 가격을 보니까 700달러 까지 떨어져 있더라고. 1150달러인가? 거기까지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빠졌죠. 지금 현재.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 흐름이고 자, 이거는 6월달 어느 시점까지 아마 저는 이런 장세가 계속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것도 좋은 뉴스일 수 있는데 엊그저껜가 그레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
하나의 상품이 있죠. ETF 상품이 있는데 이게 런던 증권시장에 등재가 됐다.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가 맺어졌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작일 뿐이지 비트코인, GBTC가 들어갈 거고 이더리움이 들어갈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상품들이 순차적으로 아마 들어가서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 자금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알트코인들 있죠. 그래서 자산 운용사에 있는 그 코인들도 분명히 빚을 엄청나게 볼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흔들려서 아마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언급드렸죠. 45만 명 중에 2%면은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15,000명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15,000명도 개별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인원이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분들이 다 잘 되시면 제 채널 콘텐츠의 방향성을 바꿔서 또 다른 시도를 향후 몇 년간 아마 할 거예요. 거기 아마 등장하실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부와 내동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구글도 반한 인도네시아, 인도 시장, 모빌리티, 5G 투자 기회 여전히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큰손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 눈독 들이고 모빌리티나 크라우드, IT가 핵심인 기술 경계 허무는 기업 위주로 소싱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이커머스 관련한 거, 빅데이터, AI 관련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에 들어간다. 인도네시아랑 들어간다. 과연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연령이 가장 어려요.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은 국가가 현재로서는 인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규제한다, 어쩐다, 저쩐다 얘기가 나오지만 구글이 왜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쓸까요? 인도 시장에 관해서. 다 블록체인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5G라고 했었을 땐. 자, 그러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 거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야. 인도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가상자산 산업이 허브가 될 수도 있다. 여기 보세요. 가상자산 산업의 허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얘기가 바이낸스에서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알거든요. 인도가 어마무시한 성장성을 보여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많아질 국가가 인도라는 나라예요. 왜 이런 다국적 기업들,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자, 앵커리지, 이런 이름 있는 네임드 거래소들이 왜 인도에 침을 흘리면서 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까? 거기다 왜 세틀다운 시키려고 왜 노력을 할까? 그래서 인도가 가상자산 산업의 허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역 규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남부아시아 시장을 진출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인도 최대 거래소라고 하는 그 와지어X 거래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든 어쨌든 저쨌든 저는 이거를 언급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번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인도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대충 알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해제해준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언급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힘들을 내시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거에 관해서 후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고 지금 계좌를 계속 봐봐야 저도 계좌를 잘 안 봐요. 원화 계좌는 특히나 잘 안 봐요. 제가 매수할 때 빼고는 잘 안 보는데 마음만 아프죠. 계속 봐봐야. 근데 대충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는 걸 대충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움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